예술 속 돈과 사람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까지는 전시회를 같이 봤는데 오늘부터는 흥미진진한 네. 문화예술 속의 돈 얘기, 사람 얘기. 오늘은 좀 위험한 주제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미술품 도난 그리고 절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어허. 이 미술품 절도는요, 마약 그리고 불법 무기 매매와 함께 국제범죄 상위 리스트에 올라있는 중대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폴에서 이례적으로 2010년도 초에 도난된 미술품의 총 규모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약 5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 약 7조 800억 원 규모예요. 이 수치는 매년 10%씩 증가해온 수치라고 하는데요. 미술관의 보안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도 도난이 끊이지는 않아서 지금은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팬데믹 기간 때 미술관이 문을 닫으면서 도난이 조금 더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는 추정 불가능할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미술품 도난 사건에 들일 정성을 가지고 다른 일을 했으면 크게 됐겠다 싶은 사건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미술품 도난 사건, 가장 첫손에 꼽을 만한 사례가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에요. 1911년도 6월 21일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던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당시에 박물관은 사건 발생 24시간 후에 도난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하고요. 모나리자가 당시에도 국보였기 때문에 즉시 박물관을 폐쇄하고 프랑스 국경까지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범인을 찾는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당시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손꼽혔던 인물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전에 피카소가 루브르에서 작품을 훔쳤던 도둑한테 조각 작품을 샀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는 했고요.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건 발생 2년 후에 범인을 찾게 됩니다. 당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던 이탈리아인 빈센초 페루자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페루자는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국보가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폴레옹한테 도난당한 유산을 조국으로 돌려놓기 위해 훔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훔친 그렇죠. 거라서 내가 훔쳤다고? 네, 훔친 걸 훔쳤으니까 정당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거짓말이었어요. 빈센초 페루자가 잡혔던 상황이 모나리자를 판매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암시장의 모나리자 위작이 엄청나게 돌았었는데요. 이때 위작이 아닌 걸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페루자도 내 건 진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전문가를 대동했는데 전문가가 감정해보니까 진짜 모나리자인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고 덜미를 잡혔다라고 합니다. 페루자는 그렇게 1년 15일형을 선고받게 됐고요. 애국적인 이유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인정을 받아서 7개월만 복역하고 출소했다고 해요. 네? 애국적인 이유로 사건을 저질러서 이게 감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려는 상황에서 잡힌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형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1913년도에 모나리자가 루브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좀 역대급 도난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모나리자라는 작품 자체가 유명해진 계기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모나리자는 이미 미술계 쪽에서는 너무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기는 했어요.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유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기법적 시도가 담겨 있다는 점 등등 좀 높은 가치를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에 반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방탄유리, 작품 접근 제한선, 상시 경호원, 그리고 간이 접근 제한선까지 4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는 좀 극적으로 되찾긴 했지만 통상 도난당한 미술품이 돌아올 확률은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가 고생이 많았구나. 네. 이 환경 보호론자들이 거기 모나리자에 테러하고 그런 사건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작품이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작품이다.
근데 작품을 훔쳐가는 이런 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미국 저널리스트인 칼 메이어에 따르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부와 도굴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아름다움이 돈이 된다는 걸 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훔치는 것, 작품이라든지 작물 같은 것을 훔치는 것의 역사가 길기는 한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세기 초반으로 봅니다. 이때 미술품 거래가 많아지고 미술품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서 1960년대에 제일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당시 인상주의 작품 같은 1800년대 중반에서 1900년대 초반 모더니즘 작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형성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작품 한 점에 아주 비싼 좀 기록적인 걸 세운 작품의 경우에는 200억씩 와. 하던 때였기 때문에 1960년대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작품을 훔치는 이유가 조금 단순했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보안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금이라든지 돈을 훔치는 것보다 작품을 훔치는 게 좀 더 가볍고 비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볍다는 알겠어요. 근데 네. 이게 글쎄요. 절도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게 눈에 띄기가 쉬워서 이 네. 절도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술품을 훔친다는 건 되게 까다로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훔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과시욕인데요. 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 비싼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훔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미술품은 우선 훔치는 걸 성공했다 하더라도 화폐화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도난당한 미술 작품들은 대부분 미술관의 소장품인데 미술관이 소장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술품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프로비넌스, 소장 이력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매하기가 쉽지 않고 추적하기는 상당히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훔친 작품의 경우에는 마약이라든지 불법 무기 거래하는 지하 세계에서 화폐처럼 쓰인다고 하고요. 통상 금액의 10% 정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수율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페셔널 좀 전문 도둑들의 경우에는 그림보다는 보석이나 혹은 도굴된 유물들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이 보석은 가공해서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고 도굴된 유물들의 경우에는 밀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서 좀 화폐화하기가 쉬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렵게도 미술품을 어떻게든 훔치는 이유가 두 번째는 과시욕인데요. 미술품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물건에 비해서 현장 체포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크기가 일단 크기 때문에 작품을 벽에서 떼내고 이 작품과 액자를 분리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액자를 이렇게 깨트려 버려서 그림을 오려내거나 혹은 음. 둘둘 말아가지고 훔치곤 하는데 이 과정마저도 시간이 오래 소모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훔치기가 어려운 것을 훔쳤다는 내가 능력 있는 도둑이라는 과시를 위해서 작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동료 범죄자들한테 존경받거나 혹은 신뢰를 얻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이고 범죄자들끼리 서로 존경해서 어디 갔습니까? 영화 도둑들에서 김혜수 씨가 그랬죠.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아냐고. 비싼 거 음, 훔쳐서 싸게 파니까. 네, 아까 정가의 10%만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나 뿌듯해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건데 도둑질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한다.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사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업적이라든지 커리어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게 보면.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도둑들이 작품을 훔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 범죄학자인 존 콘클린이 예술품 범죄라는 책에서 크게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작품을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팔 생각으로 훔치는 부류. 이 경우에는 수월한 화폐화를 위해서 고가나 너무 유명한 작품보다는 유명한 작가의 좀 덜 알려진 작품, 음. 덜 유명한 작품을 고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작품을 훔치는 부류. 이런 케이스는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곤 하죠. 이 경우에는 훔칠 작품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트냅핑 케이스인데요. 작품 소유주한테서 작품의 몸값을 뜯어내거나 혹은 보험사에 되팔기 위해서 작품을 훔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역대 미술품 도난 중에 가장 많다라고 하고요. 이들은 계획조와 침입조 그리고 협박과 내고를 진행하는 조로 나뉘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작품을 훔치는 부류인데요. 언뜻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다른 이유로 수감됐을 때 감형을 목적으로 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자 훔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혹은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부류인데요. 작품을 인질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작품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작품에 본인의 몸을 붙이거나 막 네. 콘크리트로 본인의 손을 거기 결박하거나 뭐 이런 방식도 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옳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릇된 방법을 쓴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네, 베르메르 작품 도난이 대표적입니다. 이 베르메르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인데요. 작품 수가 매우 적고 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서 미스테리한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작품 수는 37점인데요.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작품 가치가 한 점당 1억 달러, 한화 약 1,400억 원 정도 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가치도 가치긴 하지만 작품 수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트내핑에 좀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불리는데 일례로 1971년도에 베르메르의 러브레터 작품을 훔친 도둑이 동파키스탄 난민에게 원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세 사람의 연주회, 편지 쓰는 여인과 하녀, 기타 치는 여인 같은 작품들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작품을 인질로 삼아서 수감된 우리나라 범죄자를 풀어달라거나 정부의 새 정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작품을 불태우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예술품 도난 범죄가 이어질 걸 염려해서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베르메르의 작품은 세 사람의 연주회를 제외하고서 모두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도둑들의 분노로 작품이 긁혀 있거나 훼손돼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도둑에게 안목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도난당한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인지도 있는 작가 작품을 고른다는 거입니다. 대다수의 미술품 절도가 구매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지만 작품을 팔아서 직접 돈을 벌 목적으로 훔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작품 자체의 인지도는 높지 않아도 작가의 네임밸류가 있으면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베르메르도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훔치는 게 아니라 러브레터를 훔쳤던 것처럼 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작가의 작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훔치기 쉬운 사이즈의 작업을 훔친다는 점입니다. 일단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품을 들고 나르는 것 자체가 공수가 좀 많이 들고 분리해내는 과정도 많이 공수가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기 쉬운 작은 사이즈의 작업을 훔친다라고 하는데 도난당했었던 모나리자도 세로 77cm, 가로 53cm, 성인 남성이 얼마든지 혼자서 옮길 수 있는 사이즈였고요. 뭉크의 절규도 여러 번 도난당한 적이 있었는데 세로 73cm, 가로 91cm, 마찬가지로 거뜬히 옮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893년도에 도난당했던 절규의 경우에는 당시에 훔쳤던 도둑이 형편없는 보안 상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대범한 메모를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행히 3개월 만에 회수되기는 했지만 역대급 사건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와, 진짜 이거 보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작품들이 이 도난의 대상이 됩니까? 마지막으로는 미술사 쪽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요. 이 케이스는 도난을 사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품이 가진 미술사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도난당한 작품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술품 컬렉터 겸 도둑인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잠깐만요. 이 사람 직업이 미술품 컬렉터 겸 도둑이라고요? 네, 좀
좀 삐뚤어진 컬렉팅을 하게 된 거죠. 이 스테판 브라이트 비전은 6년 동안 232점의 작품을 개인 소장을 위해 훔쳤다라고 합니다. 후에 한 미술품 도둑의 고백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누구보다 내가 작품을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었기에 작품을 훔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뭐야, 사랑해서 괴롭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와, 진짜 희한한 사람 많구나. 아니, 도둑인데 책을 냈어요. 명화 절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사실 되게 많고 네. 옛날에 홍콩 누아르에도 그렇게 박물관에서 뭘 훔쳐와요. 네. 그리고 무슨 레이저로 촘촘하게 그물막 같은 데를 와인잔에 와인을 담아서 그걸로 보면서 아, 그걸로 헤쳐 나오는데 그림 절도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긴 해요, 사실은. 네.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폴이 밝힌 것처럼 미술품 절도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미술품 도둑은 좀 낭만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섹시하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작품 자체가 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안 만들어서 또 다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왜요? 마음이 다쳤잖아요. 마상 입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미술관 그리고 인터폴에서는 미술품 절도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다, 우리 관객 모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걸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소비하기보다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절도도 절도인데 사실 모조품도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모조품을 다룬 그런 영화도 되게 많은데 다음은 하면 안 되는 모조의 세계도 한번 우리 어,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빅피의 이정우 에디터가 아주 아슬아슬한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